사실 중소형 그 회사 입장에서 개발자를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돼야지 이제 매해 안정적으로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운영이 돼요. 네네. 연에 2억 5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개발 사이즈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메인 비즈니스가 IT가 아닌 이상해야 사실은 서브인데 그게 규모가 2억 5천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으려면 매출 규모가 100억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보통의 경우는 1000억 정도 돼야지 운영하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2억 3억 쓰던 거를 1억 내에 저희가 해주면 무조건 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이 외주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가 이제 저희의 중요 가설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해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프쇼어링, 베트남 인력을 활용해서 그 개발자 고용보다 싸면은 외주인데도 단가가 채용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제 결국엔 운영을 그들이 잘하려면 컨설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사업적 맥락을 이해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그 컨설팅 기반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남다른 실행으로 앞서가는 리더들과 찐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찐대 맥스입니다. 오늘은 비전공 문과생으로 시작해서 누적 투자 13억 그리고 월 매출 6억까지 달성하신 김응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로라는 법인 회사 대표 김응진이고요. 저희 시그로에서는 사업체를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커머스 업체분들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 시그로, 그리고 하나는 외주 개발사인데 리트머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로 법인 안에 있는 시그로 사업부는 이커머스 업체분들이 되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번가, 쿠팡, 아니면 카페입사 같은 자사몰 같은 거 운영하시는데 네. 거기들이 데이터들이 다 분산돼 있으세요. 네. 근데 매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데이터 출처들을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시그로이고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네네네. 한 곳에 모아준다.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영하시는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광고를 할 때도 그게 매출에 반영이 바로바로 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판단하고 어떤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들을 자동으로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되게 편하긴 하겠다. 그러면 리트머스는 또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리트머스는 IT 컨설팅 플러스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중에 굉장히 많은 기술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고객사분의 사업적 요구에 맞춰서 선택하고 개발 방향을 제안드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개발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홈페이지나 앱, 플랫폼 이런 것들 개발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원래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뭔가 사업화를 하려고 할 때 요즘엔 IT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IT가 더 이상 사업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도와드리는 컨설팅 및 개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앱 같은 걸 제작해주는 회사다라고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사실 다른 그냥 회사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고객들은 리트머스를 찾는가? 사실 저희는 팀 구성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미 IT 사업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몰을 했던가 아니면 뭐 앱을 해봤거나 플랫폼을 해봤거나 이러한 IT 사업화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고객사분들의 문제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조금 더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외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저희 강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문 인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전문 인력은 저희가 실제 세일즈 하시는 이사님들 다 IT 사업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B2B 사스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 고객사가 300곳이 넘거든요,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런 IT 사업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IT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저희가 드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문 인력분들께서 확실히 다른 외주사 대비해서 관련 사업 경험이라던가 개발 경험이 많으시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렴한 개발 비용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저희가 솔루션을 가리지 않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코드가 됐든 바이브 코딩이 됐든 툴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순히 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외주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의 비용을 최대한 아껴드릴까? 관점에서 솔루션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솔루션이더라 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인력을 또 베트남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 인력의 절반 정도가 베트남 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명문대 컴공을 졸업하신 분들을 육성을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 육성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직원의 절반이 넘는다. 왜 그런 구조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희가 해외를 나가고 글로벌리 봤을 때 인도에 타타 컨설턴시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봤을 때 삼성 같은 곳인데 여기 시가총액이 지금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데 최소 300조 정도 되거든요.
진짜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가 이 정도 사이즈면 저희 삼성전자 다 쓰잖아요. 글로벌리 스탠다드인데 그럼 이 외주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한지를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저 이 정도로 해외 외주 개발사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서 당연한 건데 한국이랑 이제 일부 국가들만 어떻게 보면 좀 갈라파고스처럼 전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는 사실 해외 개발자랑 협업해서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면 전 생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럼 궁금한 게 왜 리트머스라는 회사를 갑자기 네네. 설립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쪽에서 좋은 사업기가 있어서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그로를 할 때 이제 B2B SaaS라는 산업군 안에서 어떻게 해야 승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기술을 써서 이 도메인에서 다른 회사 대비 속도의 차이를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시작했을 당시에 노코드라는 기술이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이걸 계속 파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안에서 노코드 활용성이 되게 높다는 걸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그로라는 사업을 저희가 노코드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게 많았죠. 노코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노코드의 한계가 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고객사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거를 조금씩 해드리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 기회가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보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사업 기회였네요. 근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인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결국 노코드를 이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네. 처음에. 저도 일단 개발자를 하다가 창업했기 때문에 노코드에 대해서 막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인 노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때 가졌던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은 노코드를 통해 사업화했을 때 더 유리한 비즈니스가 반드시 있다. 딱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점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구체화하게 된 거죠. 와, 이 포인트가 너무 좋다. 노코드를 활용했을 네네네. 때 더 유리한 사업이 있다. 네, 맞아요. 딱 그 문장이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 가정 하에서 결정들을 한 거죠. 처음에 가졌던 가정은 뭐냐면은 노코드를 했을 때 유리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저희가 외주로 해주면은 외주 시장에 있는 파이 중 일부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겠다. 딱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노코드라고 하면 코딩된 그런 사이트들보다 네네.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나 좀 커졌을 때 이게 효율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 네네네. 또는 사실 시장에서 검증된 사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노코드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시그로는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의 유입량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시그로로 증명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아. 지금도 노코드이신지. 네. 지금도 시그로 플랫폼은 노코드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사업 확장하면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연매출 100억, 1000억 이상을 좀 더 집중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도 저희가 솔루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데시라는. 그래서 그렇게 2개 서비스가 있고 그래서 노코드도 지금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노코드에다가 코드 개발을 붙인 거예요? 지금 이제 노코드 솔루션 안에도 네. 코드 개발이 붙어서 이제 확장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네네. 그렇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더 자신 있게 진행을 했던 거고 전체 다 코드로 된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커스텀이 되게 많이 돼야 되는 경우에 이쪽 개발 생산성이 좋아서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거죠. 와, 그럼 저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노코드로 시작했다가 코드로 넘어갈 때 들어가는 리소스가 되게 네.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 사실 새로운 홈페이지를 새로 개발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리트머스 회사와 함께하게 되면 노코드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했다가 코드로 넘어갈 때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뭔가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노코드로 저는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코드를 통해 가설 검증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프로덕트 형태가 구체화된 다음에 개발로 넘어가시면 되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노코드로 계속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 만약에 뭐 개발 비용이 나중에 늘어날 것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개발자나 다른 회사 계신 분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회사가 사실 2년, 3년 되면 다 리빌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트위터도 개발한 지 3, 4년 만 아키텍처를 전체 발의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채널톡 이런 회사들도 프론트를 다 바꾸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아키텍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원래 개발 코드도 재개발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개발에서는 되게 당연한 개념인 게 그 저희가 말한 아키텍처라는 게 설계잖아요. 네. 그 설계가 이 방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은 결국엔 개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점이 와요. 네. 그럼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장기적인 코스트가 줄어든다라고 할 때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노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덕트에 대한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는 마일스톤이 뭐냐 그게 저희는 10년 동안 확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개발로 하시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은 트래픽을 핸들링 하셔야 된다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고객사와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일단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마켓에서 검증을 하시고 나서 코드로 넘어가 늦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노코드로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뭐 아이폰 7 써도 되는 건데 처음부터 아이폰 14 쓸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7 쓰고 나서 어차피 14 처음부터 써도 15, 16 나오면 또 갈아쳐야 되니까. 맞아요. 맞죠? 정확하게. 네. 아유,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사실 되게 당연한 수순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뭔가 구색을 갖추고 싶다던가 네네네. 내 사업의 뭔가 확장성을 너무 크게 고려해서 또는 그 가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범하는 실수들을 방지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노코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노코드 솔루션의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그 마켓에 노코드를 진지하게 파서 그 노코드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개발자분들의 보이스가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깊게 몇 년간 팠고 실제로 이걸로 수익화도 하고 매출을 내고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저희가 운영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오시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기 안에서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뭐 럭키밀 같은 회사도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떨이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운영하시는데 그럼 트래픽이 엄청 많이 몰리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버블을 통해서 충분히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월 매출이 6억 넘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계속 레버리지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IT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로 개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에. 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MVP 개발을 아주 빨리 잘할 수 있는 곳. 근데 지금 저희는 한 달에 30건씩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요? 네. MVP 개발, 뭐 바이브 코딩을 저희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일단 어떤 풀이라던가 일반 개발자분들이랑 생산성 격차를 2배 이상 낸다. 그리고 그 2배 이상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확장한다. 이게 크게 보는 방향이고 노코드는 그러한 버티컬 중에 그냥 하나예요.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는. 거의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가. 그런 성공 방정식이 시골에는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업화를 고민할 때 첫 번째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켓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풀어냈을 때 어디까지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장벽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네. 시그로가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큰 트렌드로 봤을 때 디지털 마케팅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유통 및 판매업자분들께서 판매량을 매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달라지는 게 댓글을 좀 더 달거나 배송을 더 하거나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라는 레버리지가 마케팅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저희가 자동화라고 이제 가져온 거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매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밸류가 창출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해드리겠다. 더 들어가면 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사거든요. 이제 브랜드 커머스 회사들이 지금 엄청 빨리 성장한 곳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연매출 100억일 때 저희가 이제 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분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다 수기로 했어요. 이걸 수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그인 인증을 뚫고 거기서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개발자 붙어가지고 그 플랫폼 변화하면은 바꿔줘야 돼요. 한국에만 해도 200~300개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럼 그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걸 정규화하는 작업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했을 때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해자는 사실 계정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계정들을 동시에 핸들링하고 이게 매일매일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술력 그리고 개발자 풀을 갖췄는가가 저희 핵심 강점이고 이거는 저희 고객사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화되는 강점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 고객사 분들의 매일 돌아가는 유료 계정 개수만 해도 5,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작업하던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모아주는 네네. 대시보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핵심 강점이 결국에 얼마나 많은 플랫폼들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쵸. 수입해 올 수 있는가. 그때그때 얼마나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가. 고객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운용되는 자금도 되게 커질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원은 확실히 넘었고요. 월에 1,000억은 확실히 넘어요. 와.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50조에서 200조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아직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아직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리트머스 얘기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는 외주 개발을 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시장은 제가 볼 때 마켓 사이즈가 그 시그로에 비해서는 되게 현저하게 작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시장 네. 진입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마켓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마켓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트머스 시작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외주 개발이라는 게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즈가 작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계약 규모 1억 미만의 외주 개발 시장은 한국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매출이 가장 큰 곳이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기회를 받는가? 월에 1억 할 수 있냐? 그것만 생각했었고, 월에 1억을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오냐 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노코드가 유리한 비즈니스의 형태가 있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인 곳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가. 근데 그건 너무 쉽게 예스였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MVP가 저희가 봤을 때 웹으로 하는 MVP 모든 것들이 다 노코드로 했을 때 절반 가격이거든요. 이 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커지면서 그 다음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켓이 크지 않으면 빨리 클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걸 저희가 시그록에서 많이 느꼈고 그럼 여기서 빨리 커지려면은 저희만의 마켓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약 금액 1억 미만의 마켓은 어쨌든 큰 회사들이 그래 봐야 몇십억 수준이니까 저희가 빨리 크려면 몇백억, 몇천억짜리 마켓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켓은 중소형 회사들이 채용하고 있는 개발자 채용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연봉을 대체하는 게 저희 큰 방향입니다. 사실 중소형 그 회사 입장에서 개발자를 2명, 3명을 무조건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운영하려면은. 그리고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돼야지 이제 매해 안정적으로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운영이 돼요. 네네. 그러면은 채용의 규모가 2억 정도 되는 거죠. 4명, 3명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개발 사이즈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메인 비즈니스가 IT가 아닌 이상이야 사실은 서브인데 그게 규모가 2억 5천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으려면 매출 규모가 100억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보통의 경우는 1000억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운영하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에겐 대안이 외주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주로 뭐 하는데 외주는 이런 규모 프로덕트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면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IT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주로 가져오게 만들 건가. 그래서 지금 원래 2억 3억 쓰던 거를 1억 내에 저희가 해주면 무조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외주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가 이제 저희의 중요 가설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해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프쇼어링. 베트남 인력을 활용해서 그 개발자 고용보다 싸면은 외주인데도 단가가 채용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운영을 그들이 잘하려면 컨설팅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사업적 맥락을 이해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그 컨설팅 기반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두 가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들어가서 이제 그 고객사분들의 신뢰와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인식받고 나갔을 때 그 1000억까지도 되지 않나? 왜냐면 개발자 채용 시장이 10조 이상이에요. 그 전체 연봉들이 매해 쌓이는 걸 보면은 그럼 1000억 매출까지는 국내에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는 건 사실 더 커졌어요. 비전이. 사실 AI 때문인데 저는 기존에 외주 회사가 무슨 업이냐 정의했을 때 인력 기반 서비스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AI 때문에 이제 서비스업에서 설비 사업, 인프라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 기반으로 압도적인 생산성 격차가 생겨가지고 개인들이 못하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매출 규모가 조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생산성 격차에서 마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진이 왜 중요하냐 비즈니스에서 마진이 있어야 R&D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D를 통해서 생산성 격차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래야지 프론티어에서 그 생기는 어떤 강점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그 지속 가능한 구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점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의 수준이 훨씬 더 혁신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용보다 싸다라고 하면 적당히는 좋은데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압도적으로 좋으려면은 그런 어떤 R&D 투자도 돼야 되고 마진 구조가 나와주는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데 그 외주 사업에서 특히나 SMB 사업에서는 프리랜서랑 외주사의 생산성 격차 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베트남을 갖다가 쓴다고 해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2배, 3배 수준이겠죠.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AI 통해서 이게 10배, 20배가 되겠다.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거 대비 저희가 했을 때 10배 싸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새로운 개발들, 뭐 과거에 없던 개발들을 하면 당연히 AI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장 먼저 AI화 시킬 수 있는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게 외주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다양한 AI 툴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가 저희의 지적 노하우고 이 지적 노하우들을 결국에는 프롬프트 형태로 얼마나 빨리 많이 쌓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보고 그거에 지금 보고 있는 좀 비전이에요. 대표님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막 영감이 올 때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대표님만의 뭔가 실행 방식이라던가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이거 또 들으면 그 팀원들이 욕할 것 같은데 그 애들이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진짜로 말이 안 된다. 근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오만한 생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앉아서 고민을 이제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조합하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세상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보고 실행을 해봐야지 뭐가 나오는데, 사실 실무에 모든 답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하려고 하냐. 바쁜 와중에 더 좋은 실행이 나온다? 왜냐면은 이걸 더 집중해서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빨리 할지가 자연스럽게 보여요. AI 잘하려면 AI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걸 안 하고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핸들링을 못해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실무에 훨씬 더 집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더 빨리 만들 거냐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보이는 영역 안에서 개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민을 해야 된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되게 그냥 원래 IT 사람인 것 같다, 개발적으로 엄청 유능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비전공 문과생이라고. 어떻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망하면서 좀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한 적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따가 창업을 했거든요, 바로. 어떤 창업했어요, 그때? 그때는 뭐 이제 코인 쪽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개발자 친구들이 저희랑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개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개발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특별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또 할 때마다 내 비전을 강조하면서 개발자를 모으기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배워버리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의 과정이었지, 자신감 넘쳐서 막 이거 나도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시 생각으로는 중견기업에서 인턴이나 뭐 이런 건 해봤었는데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는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맨날 돈만 까먹고 부모님도 이제 걱정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 당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창업을 했고요. 당시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둘이서 이제 숙식하면서 맨날 일만 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일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밀도 있게 했었고, 이제 사업 아이템은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생각은 무조건 커질 수 있는 섹터에 들어가서 그것도 신규 섹터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가 들어가서 어쨌든 경쟁력 있으려면 신규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코인이었어요, 당시.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네. 한참 뜨거울 때였네요. 네, 맞아요. 그때 막 코인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때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바닥을 칠 때가 저희 사업도 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냥 진짜 미숙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억울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열심히 했는데 또 한 해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코딩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할 정도 개발을 잘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봤던 기회가 리액트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술인데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그래서 그 리액트 쪽은 신생이기도 하고 저가 어느 정도는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입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강의를 타링해서 했었습니다. 대표님은 원래부터 타업적인 기질이 있었는지 또는 원래 똑똑하셨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통제하는 삶이 좋거든요. 저를 통제하고 뭔가 추구하고 뭔가 갈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개발을 저희가 하게 됐던 거의 핵심은 사실 절박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절박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태생적인 성향 또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이게 옛날 얘기가 좀 웃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전교 300명 중에 80등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뭐 괜찮은 성적이지만 서울대로 갈 정도는 아니긴 하죠. 대표님 서울대셨어요? 네네. 이제 좀 빌드업 되는 거구나.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원래 되게 옥천이라는 시골 거기에서 대전으로 왔어요. 부모님 어떤 상황 때문에 대전에 가서 사실 적응을 진짜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일반고를 가서 가두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는 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매일 공부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적을 높여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구나. 결국에는 서울대 저희 때 법대가 없어져가지고 제일 탑과를 정시로 오긴 했거든요. 수능을 그래도 나름 잘 보긴 했는데 나름이면 내가 진짜 잘 보셨겠네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때 경험이 엄청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고 창업을 하면서 두 번째로 그 모먼트가 왔던 것 같아요. 내가 결국에는 뭔가를 이제 향해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 이런 거에 대한 난 잘 맞고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있고 싶다? 그게 창업 환경은 사실 그게 맞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성격이 형성된 것 같아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성공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이 대표님한테는 삶의 동력이 되어줬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창업 때 조금 무너지게 된 계기였잖아요. 나는 성공하리라 확신했던 것 또는 세상에 뭔가 이걸 던졌을 때 반응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를 체감하게 되었을 때 그 실패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다시 극복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극복은 못했던 것 같고요. 어. 인정했던 것 같아요. 내 부족함을. 내가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남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생각하고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네. 이 과정에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강의 교육이라는 게 과외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외하면 당연히 돈 벌잖아요. 그것처럼 강의하면 당연히 돈 번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고 그럴 거면 취직해라 이 얘기인 거죠.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는 걸 하고 싶은데 사회적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그 남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생각하고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몇 살 때셨던 거예요? 29이죠. 아, 29. 네.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취업하셨을 때 그 안정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그걸 어떻게 어쩌다가 네. 벗어나셔가지고 네. 또 지금의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게 저는 이제 창업할 때는 맨몸으로 죽창 들고 싸우다가 회사를 가니까 이제 갑옷도 사주고 급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칭찬도 해줘요. 사회적 관계도 만들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냥 모든 게 완벽한 거죠. 저의 성장과 뭔가 일상의 삶을 유지하며 필요한 모든 걸 충족시켜주더라고요. 명절 선물이라는 것도 되게 생소했어요, 저는. 이런 게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뭔가 너무 즐겁게 일을 했고 사실 회사에서도 저 나름대로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도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제가 처음에 웹 개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웹 개발자로 갔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배워가지고 4개월 차에 런칭이 이미 되어 있는 앱을 완전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앱 개발을 이제 런칭을 했죠. 물론 엄청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것들 이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신규 서비스 런칭을 하는데 그 웹이랑 앱이랑 플러터 이렇게 3가지 플랫폼을 동시 런칭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관리를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이제 1년 차가 됐을 때 신사업 PM을 맡아가지고 신사업을 하고 18개월 정도 됐을 때 부대표를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자회사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무도 많이 바뀌고 엄청 많은 스킬셋을 단기간에 좀 습득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회차에는 사실 완전 신사업을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참여를 해서 그거를 매출 사업화를 하고 뭔가 BEP 근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월 매출 뭐 3, 4억 정도까지 가는 경험을 저가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제로 투 원은 결국에는 스킬셋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그룹사들을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냥 확률 문제면 다 실패했겠죠. 근데 조직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방법이 뭔지를 조금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제로 투 원 경험을 그 회사에서도 하고 사이드로도 했거든요. 사이드로도 뭐 주말에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했는데 그것도 월 매출 한 1,8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 회사 내에서도 달에 월 매출 한 3, 4억까지를 3, 4개월 만에 만드는 그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로 투 원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없던 신규 사업을 이제 새롭게 구상을 해서 매출을 내고 운영될 수 있게까지 하는 건 난 할 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취직을 할 건지 그런 선택지 중에 잠재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되게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그냥 커리어 선택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창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엄청 자신감 넘치는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당시 내재돼 있던 거는 결국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그 개발자분들이나 친구들 봤을 때 이미 뭐 이제 연봉 수준이 거의 뭐 8천, 1억 막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신입이어서 이제 1년을 딱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너무 뒤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너무 많이 했었고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컸죠.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네, 저는 35살이에요. 35이요? 네. 와, 대단하시다. 31에 창업을 해가지고 벌써 4년 됐더라고요. 이게. 이 시그로라는 회사를 이제 5년 차로 이제 접어들고 계시는데 그간에 좀 어려웠던 일은 없으셨는지 네네. 궁금하거든요. 그냥 매 순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표로서 제일 어려웠던 건 첫 투자 유치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투자 유치가 2번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한 번은 엔젤 투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관 투자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엔젤 투자는 사실 되게 쉽게 진행이 됐어요. 저명하신 분들 지금은 리드 대표님 당시 퀄슨 저희 전 회사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 이사님
그리고 뭐 소카 대표님, 샌드버드 대표님 뭐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두 번째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저희는 원래 기관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투자 받는 거에 대해서 네. 뭔가 성과를 내고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희 지금도 경쟁사분이 계신데 그 경쟁사분이 먼저 투자를 받은 게 기사가 떴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프로덕트 개발 단계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곳이 자본력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 인력 수준 되게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건 무조건 지는 게임. 결정적으로 또 그때 저희가 고객사 영입하려고 하는 곳에서 아 우리 그 경쟁사 거 쓸 거다. 거기서 개발 다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경쟁사에 상응할 만한 투자금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결국에는 대표는 성과인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걸 못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고 그 극복을 해야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사업하면은 그런 시련이 계속 당연히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어내면서 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그게 좀 사업인 것 같아요. 심적 압박감이 엄청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걸 이제 또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즐기고 그걸 더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승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그로랑 리트머스를 다 합쳐서 네. 직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력 구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고민해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 최근에 저도 제가 좀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되게 바닥부터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고객사랑 만나가지고 매출을 내고 여기서 난 수익을 바탕으로 다음 고민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했는데 그 최근에 느낀 게 결국에는 회사가 비전이 있어야 구성원들이 설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면서 성취감들 느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매해 2배씩 컸거든요. 최소. 근데 2배씩 크는 과정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 매출이 오르는 거가 나한테 급여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연봉 상승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란이 엄청나거든요. 뭐 직원 수가 2배가 되고 나는 갑자기 리더 하기 싫은데 리더 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압박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과정이 되게 즐겁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과정이라고 느끼게 되면 행복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취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표만 있으면. 그래서 저가 지금 최근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고 제일 많이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비전상은 뭐 내년에 100억, 3년 뒤에 1000억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시발점이 매출인 것 같아요. 지금대로 성장하면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7, 8년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땡겨보니까 설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땡기면 설레지나 보니까 고통과 설렘의 그 경계점이 3년인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선상 안에서 이 그림대로 가게 만들 수 있겠다가 이제 지금 잡혀져 있는 어떤 비전이에요. 대표님만의 좋은 동료를 구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특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저희 회사가 진짜 잘 되고 성장을 해야지 좋은 인재들이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사실 팀원 분들 중에 진짜 똑똑한 애들 엄청 많아졌어요. 얘네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생각보다 얘네들을 진짜 몰랐구나. 얘네들이 바라는 게 막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어떤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고 적절한 뭔가 급여를 받고 이게 전부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엔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를 더 이해해가지고 다닐 만한 환경이 뭘까? 를 꾸준히 고민을 하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제가 많이 못 가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인재도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원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성장 뭐 아니면 뭐 보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내가 잘 구성해 줄 거냐?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매니저 역할이 제일 그 영향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거 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요. 모든 관계는 다 계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계산적인 게 얼마나 또 이제 인도적이냐에 따라서 마음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님은 또 이제 좋은 회사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다니고 싶은 회사인 건데 그 다니고 싶은 회사가 사실은 그냥 금액적인 거 뿐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비전도 설계하시는 거고 또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좋은 동료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는 건가? 아 너무 많죠. 대부분 창업한다고 나간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사실 그 창업하고 싶다는 동기의 근원을 들어가면 사실은 성공하고 싶다긴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녔을 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쌓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더 다닐 텐데 그게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필요한 단계가 다른데 약간 주입식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야, 회사가 빨리 크고 있는데 빨리 크는 데서 너가 잘하면은 당연히 나가서 잘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너가 일 잘하는 게 결국엔 사회에 도움이 된다. 맞는 얘기거든요? 안 와닿는 거죠. 나는 왜냐면 서류 정리하고 있는데 회사 크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도 저는 옛날에 생각했던 게 너가 마케팅을 하니까 매출이 나는 거 아니냐. 왜 이거를 생각을 못 하냐. 근데 얘는 맨날 퍼포먼스 광고 끄고 키고랑 유튜브에다가 제안 메시지 보내는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리드를 어떻게 연결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얘기는 안 해주고 리드 수가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 안 하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일들을 엄청 잘 하던 친구들인데 이제 사업하고 싶어서 이제 퇴사하게 됐죠. 제가 볼 때는 비전도 비전인데 그 대표님의 그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모습이 나로 인해서 비롯된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은 엄청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그런 게. 저희 회사는 이제 참고로 반말 문화인데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요? 네네, 야까지는 안 하는데 응징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쨌든 감정을 저한테 전달해요. 그러니까 화남, 스트레스 이런 걸 대화 과정에서 저한테 표출하거든요. 그때 저는 엄청 성장해요. 기저에 있는 원인이 뭘까를 고민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성장을 할 수 있는 매개가 또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듣다 보니까 대표님만의 그런 성공 방정식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업적인 거는 제가 앞에서 너무 어설프게 아는 척을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그런 거보다 맨날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일단 길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 싶은 거를 그냥 명확하게 자기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잡고 그걸 계속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패스트 트랙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찾냐? 사람한테 찾아야 돼요. 그 산을 가장 빠르게 올라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걸 진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은 남들보다 미리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좀 저는 사고하는 편이에요. 결국엔 저는 인생 길게 보면은 그냥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을 다 잘 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인연을 만들고 저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인재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인재는 없다. 조직이 잘 돼야지 거기서 빛을 발하고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스스로 느꼈을 때 뭔가 나는 이런 강점 또는 약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잘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맨날 잃어버리고 지갑 놓고 내리고 막 이런데 이게 잘 까먹는 거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과거의 것을 빨리 잃어버리고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게 저의 장점인 것 같고 세상이 계속 변하고 회사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스테이지에 맞게 대표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10명일 때는 공격적이어야 되고 100명일 때는 약간 덕장이어야 되고 그 변화가 본능을 되게 거스르는 거거든요. 단점은 어떻게 보면 조직 구성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사고의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해야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걸 공유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한 행동이었다. 일단 사업 망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망하면서 아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완전 각인이 돼가지고 진짜 제 자존감이 박살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해서 제가 진짜 현실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절박함이라는 계기가 생겨가지고 그거 덕분에 좀 열심히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응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망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가장 근원에 있는 동기는 사실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왜냐면은 저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결국에는 우연찮게 제가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고 좋은 팀원분들과 뭔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큰 동기예요. 대표님은 잘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엔 이런 모순된 질문들이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결국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잘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결국엔 잘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느껴야지 더 몰입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삶이 너무 좋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직업이 제가 원하는 게 CEO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절박함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가 이제 회사가 저한테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또 이 끝까지 보셨다는 거 대표님에 대한 매력도를 되게 충분히 느끼셨다 또는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사회가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 왜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얻는 게 뭐야? 그럴 바에 딴 거 하지. 취미생활 즐기지. 그 뭔가를 진짜 깊게 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삶의 밀도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너무 다 힘드시고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몰입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뭔가를 그 도전하시고 하는 삶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네, 저는 더 재밌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 인생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긴 장정으로 좀 달려왔는데 부디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저희 부자 친구들은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부자 친구들의 맥스 그리고 시그로 리트머스 대표 김흥진입니다. 감사합니다.